안녕하십니까. 자, 245조입니다. 취득시효에 관한 규정이 나오는데 이 부분은 조문은 아주 간단하지만 시험 문제가 반드시 나오는 부분이죠. 그죠? 그래서 뭐 실제로 이 조문 가지고는 많은 걸 할 수는 없고 이거는 진짜 판례도 보시고 책 내용도 봐야 돼요. 일단 보자고요. 1항은 점유취득시효입니다. 이렇게 돼 있죠.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부동산을 점유한 자는, 자, 일단 점유를 몇 년 해야 돼요? 20년 해야 되는데 요 점유는 소유의 의사 자주점유고 평온하고 공연한 점유여야 합니다. 따라서 점유 취득시효하기 위한 점유는 선의 무과실은 요구하지 않아요. 뭐 하면 돼요? 자주이고 평온하고 공연하게만 하면 되는 거죠. 등기함으로써 그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자, 그러면 20년이 됐을 때 바로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 뭘 갖게 된다는 거죠? 등기 청구권을 갖게 된다는 것이고, 이 등기 청구권은 물권적 청구권이 아니라 채권적 청구권이죠. 이 두 가지를 정리하셔야 되겠죠. 따라서 소멸시효에 걸립니다. 다만 우리 판례는 점유를 계속하고 있는 한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다라고 판시하고 있고요. 또 채권이라는 말은 절대권이 아니라 상대권이기 때문에 특정한 사람에게만 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 특정한 사람이 누구냐? 취득시효가 완성될 당시의 소유자다. 다시 한번요. 등기는 누구한테 청구하는 거죠? 취득시효가 완성될 당시에 소유자에게만 청구할 수 있는 거예요. 여기서 가장 핵심적인 게 나오는 거죠. 자, 예를 들어서 등기는 가비하고 있고 점유는 의리하고 있는 상태에서 20년이 지나면 을은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이 아니라 등기 청구권을 취득하는데, 이 등기 청구권은 물권적 청구권이 아니라 채권적 청구권이기 때문에 20년이 완성될 당시에 소유자에게만 등기를 청구할 수 있는 거다. 따라서 20년이 되기 전에 소유권을 취득한 사람에게는 뭐 할 수 있어요? 등기를 청구할 수가 있겠지만 20년이 지난 후에 소유권을 취득한 사람에게는 뭐 할 수 없어요? 등기를 청구할 수가 없다. 항상 지문의 답이 여기서 나오는 거죠. 그 다음에 또 하나만 더 하면, 만약에 요 21년을 새로운 기산점, 시작점으로 삼아서 또다시 20년이 되면 이때 을은 요 등기 청구권과 다른 또 다른 새로운 채권인 등기 청구권을 새롭게 하나 더 갖게 되는 것이니까 요 새롭게 20년이 완성될 당시의 소유자에게 뭘 청구할 수 있는 거죠? 등기를 청구할 수 있는 거다. 따라서 정이 계속 소유하고 있다면 정에게 뭐 할 수 있어요? 등기를 청구할 수 있고요. 중간에 정에서 무로 소유권이 넘어갔다면 무에게도 뭐 할 수 있는 거죠? 등기를 청구할 수 있는 거죠. 이 논리를 이해하기 위해서 이 말을 이해하셔야 되는 거죠. 요 때를 시작점으로 또다시 20년이 되면 요 을에게는 또 다른 뭐가요? 등기 청구권, 또 다른 채권이 생기니까 요 또 20년이 완성될 당시에 소유자에게 뭘 청구할 수 있죠? 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는 개념은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실제로 제가 예상하건대 올해 시험 문제에서 답은 뭐죠? 여기서 결정이 될 거예요. 그래서 점유 취득시효에 대해서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이거라도 확실하게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2항 등기부 취득시효입니다. 부동산의 소유자로 등기한 자가 1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하게 선의며 과실 없이 그 부동산을 점유한 때에는 소유권을 취득한다라고 나와 있죠. 그럼 여기서 이제 매묘할 게 생기는 거죠. 요 부동산 소유자로 등기한 자, 등기를 똥골뱅이 쳐서 위로 올리셔가지고 무효, 후보전 등기 가입표 이렇게 적으시는 거죠.
자, 일단 이 사람은 등기했더라도 소유권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몇 년이 지나야 비로소 소유권을 취득해요? 10년이 지나야 비로소 소유권을 취득하는 거잖아요. 따라서 이 사람의 등기는 무슨 등기인 거예요? 무효인 등기인 거예요. 어떤 이유로 무효가 됐든지 그 이유는 묻지 않는 거예요. 다만 후 보존 등기, 다시 말하면 이중 보존 등기 중에서 무효인 후 보존 등기를 기반으로 해서는 뭐 할 수 없어요? 등기부 취득시효할 수가 없고요. 그 다음 밑에 줄에 선의이며 과실 없이에다가 밑줄을 쳐놓으시고, 선의이며 과실 없이 밑에다가 점유 개시 시 이렇게 좀 메모하셔야 되겠죠. 다시 말하면 등기부 취득시효 하려면 선의이고 무과실이 됩니까? 됩니다. 언제요? 점유 개시 시. 점유를 시작할 때만 선의 무과심이 된다는 거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247조에 가지고 소유권의 취득에 대해서는 일단 소구표가 있습니다. 1항을 보시면 제245조와 제246조의 규정에 의한 소유권의 취득의 효력은 점유를 개시한 때 소급합니다. 다시 말하면 특히 245조 1항에 따라서 등기를 하게 되면 소유권을 갖게 되는데 그 시점은 언제냐면 점유를 시작한 때다. 등기한 때가 아니라 뭐죠? 점유를 시작한 때로 소급해서 소유권이 인정된다는 거 꼭 기억해 두시기 바라고요. 이 항은 안 읽어봅니다. 왜냐하면 소멸시효 자체가 시험 범위가 아니니까요. 일단 내용은 소멸시효에 관한 중단 및 정지에 관한 민법 규정도 취득시효에 준용이 된다는 얘기니까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248조. 자, 우리 공부하다 보면은 요 취득시효를 자꾸 소유권으로 한정하는 경향이 있어요. 근데 248조를 보시면 전 3전, 즉 취득시효 규정은 소유권 이외의 재산권의 취득에도 준용을 해요. 다시 말하면 소유권만 취득시효하는 것이 아니라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과 같은 무엇도요? 재산권, 용익 물건들도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취득시효할 수 있는 거고요. 메모할 것은 저당권 X, 유치권 X, 점유권 X 이렇게 메모하셔야 돼요. 이게 뭐예요? 취득시효 못하는 권리죠. 일단 저당권은 취득시효하지 못해요. 왜냐하면 취득시효하려면 반드시 뭘 해야 돼요? 점유를 해야 되는데 저당권은 뭐 하지 못합니까? 점유하지 못하는 권리니까 취득시효하지 못해요. 또 취득시효하려면 일정 기간이 필요하죠. 20년, 10년. 근데 유치권이나 점유권은 요건을 갖추게 되면 바로 그 순간 발생하는 권리인 것이지 일정 기간이 지나야 발생하는 권리는 아니기 때문에요. 유치권, 점유권도 뭐의 대상이 아니에요? 취득시효의 대상이 아니에요. 그래서 저당권, 유치권, 점유권은 뭐 할 수 없습니까? 취득시효할 수 없다는 거 꼭 메모하시고 기억해 두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252조입니다. 일단 무주물의 기속에서 무주물의 선점이 나오는데 일단 1항과 2항입니다. 만약에 1항 무주물이 동산이면 먼저 잡는 사람이 소유권을 취득하는데 이걸 우리가 무주물 선점이라고 하고요. 무주물 선점하기 위해서는 소유의 의사로 점유한다. 자주점유여야 합니다. 2항 선점의 대상은 동산에 안 합니다. 무주물이 만약에 부동산이면 국가 소유가 되기 때문에 선점의 대상이 되지는 않습니다. 3항은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자, 이런 문제입니다. 3항. 제가요, 예를 들어서 소를 키워요. 젖소를. 근데 이 소가 도망갔어요. 무주물인가요? 아니에요. 그거는 무주물이 아니라 유주물인데 잊어버린 물건이니까 뭐가 돼요? 유실물인 거예요. 근데 만약에 제가 산에 가가지고 다람쥐를 한 마리 잡아왔어요. 잡아와서 제가 그것을 키우다가 그 다람쥐가 도망가 버리면 그때는 무주물로 바뀐다는 조항이에요. 3항 보시면 야생하는 동물은 무주물로 하고 사양하는 야생동물도 다시 야생 상태로 들어가면 무주물로 한다는 거 기억해 두시면 좋겠죠. 중요한 점은 아닙니다.
그 다음 253조와 254조가 나옵니다. 일단 유주물, 주인이 있는 물건인데 발견이 용이한 상태에 있다면 이걸 우리가 유실물이라고 하고요. 유실물은 습득자가 법률이 규정한 바에 따라서 6개월 동안 공고했는데도 불구하고 소유자가 나타나지 않으면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고요. 매장물은 발견이 곤란한 땅 속에 있거나 물 속에 있거나 건물 속에 있는 유주물을 말하고요. 이거는 1년간 공고하고 소유자가 나타나지 않으면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다만 254의 후반부 보시면 제가 예를 들어서 갑돌이 땅에서 제가 삽질을 하다가 일제시대 때 금괴를 발견했어요. 그거를 공고했는데 1년 동안 소유자가 나타나지 않으면 땅 주인인 갑돌이하고 발견자인 제가 절반씩 소유권을 갖게 된다는 규정입니다. 여기서 유의하실 것은 뭐냐면 253조에서 유실물에 관한 소유권 취득하려면 공고기간이 6개월이라는 거는 꼭 기억해 두셔야 돼요. 왜냐면 이게 최근에 개정된 사항입니다. 원래는 유실물이든 매장물이든 둘 다 1년이었는데 행정비용이 많이 든다는 이유로 1년이 아니라 유실물은 6개월로 개정을 했기 때문에 이 6개월이라는 거 좀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물론 작년에 출제된 적도 있고 또 출제가 나서도 많은 거죠. 그 다음에 255조입니다. 읽어보지는 않습니다. 자, 이러한 무주물이다, 유실물이다, 매장물이다, 이것이 학술적 가치가 있거나 고고학적으로 가치가 있거나 문화재적으로 가치가 있다면 이때는 뭐죠? 국가 소유가 되고요. 다만 국가에 대해서 적당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거죠. 작년인가 보니까 기억나는데 이렇게 이렇게 갑자기 운석? 그죠? 하늘에서 운석이 떨어졌어요. 근데 운석을 주스면 그게 몇 억짜리만 해가지고 막 운석 찾는 게 난리였다 한번 그죠? 이거 다 구라입니다. 그렇게 비싸지도 않고요. 실제로 만약에 진짜 운석이요, 몇 억짜리예요. 그럼 그거는 이제는 가치, 학문적 가치 내지는 문화재적 가치가 있다고 평가되면은 누구가 돼요? 국가 거가 되고 단순히 뭐만 청구하는 거죠? 보상만 청구하는 거죠. 그래서 너무 좋으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도 보면은 한참 TV에서 난리가 나오고 그러는데 저는 그런 거 볼 때마다 참 저러지 좀 말아야 되겠다. 그죠? 무슨 우리가 냄비 근성이네. 그냥 무슨 그냥 호떡집에 불난 것처럼 그냥 난리를 피우고 그죠? 그런 거 안 했으면 좋겠어요. 아무튼 문화적인 가치가 있거나 고고학적, 학문적 가치가 있다면 국유가 되고요. 다만 국가로부터 뭘 받을 수 있어요? 보상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256조, 257조, 258조, 259조 요 4개 조항을 우리가 첨부라고 하고요. 여기 나와 있는 내용도 기억해 두셔야 되지만 이 부분은 판례도 기억해 두셔야 되기 때문에 기억해야 될 것만 정리를 해보면 저문을 읽어보시고요. 첫째 기억할 거 부합입니다. 그죠? 부합이 뭐냐? 물건끼리 결합이 돼가지고 분리할 수 없거나 과다한 비용이 들 때 소유자를 결정하는 문제를 우리가 부합이라고 하는데, 첫째, 부동산과 동산이 달라붙어서 떨어지질 않으면 부동산 소유자가 달라붙은 물건을 소유권을 갖는다. 두 번째, 동산과 동산이 달라붙어서 떨어지지를 않으면 이때는 원칙적으로, 원칙과 꼭 구별하세요. 두 물건 중에서 주된 동산의 소유자가 달라붙은 물건의 소유권을 취득하고요. 다만 어떤 것이 주된 것이고 어떤 것이 종된 것인지 주종을 구별할 수 없으면 이때는 가액의 비율에 따라서 공유하게 된다. 조심할 것은 언제 가액이냐면 조문에 나와 있는데 부합 당시 가액의 비율로 공유한다는 거 기억해 두시고요. 혼화라는 말은 물건끼리 섞였다는 말이기 때문에 혼화에 대해서는
동산에 관한 부합에 관한 규정이 그대로 규정이 됩니다. 따라서 물건끼리 섞여가지고 분리할 수 없으면 원칙적으로 주된 물건의 소유자가 주종을 구별할 수 없으면 가액의 비율에 따라서 뭐합니까? 공유하게 되고요. 세 번째로 기억할 것은 부동산과 부동산이죠. 부동산끼리 달라붙어서는 어떻게 할 것이냐. 가장 대표적인 건 증축된 경우인데 우리 민법은 부합을 긍정합니다. 원칙적으로 부합을 해요. 이 말은 원래 부동산 소유자가 달라붙은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다만 꼭 그런 것은 아니고요. 만약에 달라붙은 그 부동산이 구조상, 이용상, 독립성이 있다면 이때는 부합하지 않는다는 거 기억해 두시기 바라고요. 네 번째, 남의 땅에다가 토지에다가 나무를 심으면 원칙적으로 부합을 합니다. 따라서 그 나무는 땅 주인 거가 되는 것이 원칙인데 항상 그런 건 아니고요. 지상권이다, 임차권이다와 같은 나무를 심을 수 있는 권원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부합하지 않는다는 것도 기억해 두시고요. 마지막으로 토지와 농작물이죠. 남의 땅에다 허락도 없이 농작물을 경작을 하면 우리 판례는 확고한 태도로 부합하지 않는다는 입장입니다. 따라서 이 농작물은 토지 소유자 거가 되는 것이 아니라 경작자 거가 되죠. 여기까지가 이제 정리하셔야 되고, 추가할 것은 뭐죠? 259조 가공입니다. 읽어보시는데 결론은 뭐예요? 자, 동산이 가공이 되면 원칙적으로 재료 소유자가 가공물에 관한 소유권을 취득하게 됩니다. 다만 가공을 통해 가지고 가액의 증가가 현저히 많으면 그때는 예외적으로 가공자가 소유권을 취득한다는 거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다음 이제 213조입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가 뭘 정리하냐면 물권적 청구권을 정리하게 되는데 213조를 보시면 이렇게 돼 있죠. 소유자는 그 소유 물건을 점유한 자에 대하여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물권적 청구권의 주체는 소유자, 물권자이어야 하는데 누구한테 청구하느냐? 점유자에게 행사하니까 물권적 청구권의 상대방은 뭐인 거예요? 점유자인 거죠. 여기서 이제 메모할 게 있는데 점유한 자라고 써 있는 부분을 화살표 찍해 가지고 적어 놓을 게 있죠. 첫째, 고의, 가의표, 과실, 가시표죠. 다시 말하면 그 물건을 점유하고 있다면 그 사람에게는 아무런 고의, 과실이 없더라도 물권적 청구권의 상대방이 되는 거고요. 두 번째, 직접 또는 간접. 물권적 청구권의 상대방은 점유자를 말하고요. 직간접을 불문하는 거죠. 다시 말하면 직접 점유자에게도 청구할 수 있고 간접 점유자에게도 청구할 수 있는데 주의하실 건 이거 판례인데 건물의 철거 청구죠. 철거 청구만은 오히려 임차인과 같은 직접 점유자에게는 못하고 임대인과 같은 간접 점유자에게 한다라는 거 꼭 기억해 두시고요. 이것도 뭐 문제집을 통해 연습은 해야 되겠지만 가장 핵심은 뭐죠? 이 정도인 거죠. 그러나 계속 보시면 점유자 그 물건을 점유할 권리, 얘가 나와 있죠. 뭐 지상권이나 임차권 이런 권리가 있다면 반환을 뭐 할 수 있겠습니까? 거부할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214조입니다. 현재의 소유자는 소유권을 현재 방해하는 자에 대하여 방해 제거를 청구할 수 있고 소유권을 방해할 염려가 있는 자에 대하여 그 예방이나 손해배상의 담보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이 뭐예요? 예방, 인하죠. 인하. 다시 말하면 이것도 점유께서 말씀드렸지만 예방과 손해배상의 담보는 또는 둘 중에 하나를 청구하는 거예요. 따라서 예방과 손해배상의 담보, 그럼 뭐예요?
X. 예방 그리고 손해배상의 담보 그럼 뭐예요? X. 둘 중에 하나만을 청구한다는 것도 꼭 기억해 두셔야 되겠죠. 그것입니다. 자, 이제 262조부터 이제 뭐가 나옵니까? 공동소유, 공유와 합유가 총유가 나오는데, 일단 요거를 조문도 꼼꼼히 좀 읽어보시는 게 좋고요. 다만 조문을 정리한 뭐죠? 표를 좀 그려보자고요. 우리가 기본서 강의할 때도 문제집 강의할 때도 여러 번 제가 표를 그렸기 때문에 솔직히 말씀드리면 또 그리기가 뭐예요? 쑥스러울 정도인데 그래도 쑥스럽지만 혹시 아직도 요게 정리가 안 된 분을 위해서 한번 또 표를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또 표를 또 알다시피 잘 못 그리죠. 그죠? 자, 일단 요렇게 크게 그려놓고 이렇게 저기죠. 일단 공동소유가 뭐가 있냐면요. 세 가지가 있어요. 공유와 합유와 총유. 요 세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우리가 기억할 것은 뭐예요? 의의죠. 의. 자, 이렇게 기억하면 됩니다. 조합의 소유 형태는 합유. 교회나 종중과 같은 권리 능력 없는 사단의 소유 형태는 뭐죠? 총유. 요 두 가지를 제외한 나머지 기타 공동 소유가 뭐죠? 공유다라고 기억하시고, 그래서 나중에 결국은 공유를 찾으라는 등 또는 공유가 아닌 다른 거를 찾으라는 등 하는 문제는 결국 조합과 권리 능력 없는 사단을 찾아서 풀어가시면 되는 거죠. 특징들을 봅니다. 첫 번째 특징, 지분이 있느냐? 공유 물론 지분이 있고요. 합유 물론 지분이 있지만 총유는 뭐가 없죠? 지분이 없다. 그래서 총유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뭐냐 하면 지분이 없다는 특징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요 지분을 처분할 수 있느냐? 공유 지분은 자유롭게 처분할 수 있고요. 합유 지분은 합유자 전원의 동의가 있어야 처분할 수 있고요. 두 번째, 목적물에 대해 분할을 청구할 수 있느냐? 공유는 자유롭게 분할을 할 수가 있고요. 합유는 조합체가 해산되지 않는 한 원칙적으로 분할해 달라고 청구할 수가 없고요. 또 지분이 상속이 되느냐? 이 문제에 대해서 공유는 당연히 상속이 되지만 합유 지분은 상속되지 않는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라는 것도 기억해 두시기 바라고요. 일단 총유는 뭐가 없습니까? 지분 자체가 없기 때문에 요 세 가지가 아예 뭐가 되지 않아요?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걸 기억해 두시고요. 그 다음에 목적물에 관한 사항이죠. 목적물에 대해서 보존행위는 어떻게 하느냐? 공유든 합의든 단독으로 하면 되고요. 목적물에 관한 관리행위, 이용 개량행위는 어떻게 하느냐? 공유든 합의든 지분의 과반수로서 하고요. 목적물에 관한 처분행위와 변경행위는 어떻게 하느냐? 공유든 합의든 전원의 동의가 있어야 하고요. 이러한 목적물에 관한 모든 사항은 총유는 사원총의 결의를 통해서 하고요. 특히 보존행위도 총유물에 대해서는 사원총의 결의를 통해서 한다는 거 꼭 숙지하셔야 되겠죠. 이 정도가 실제로 조문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것까지 어떻게 해요? 아주 확실하게 좀 기억해 두실 필요가 있는 거고요. 뭐 물론 시험 문제는 반드시 나오는 부분이죠. 자, 그럼 보자고요. 262조 1항. 물건이 지분에 의하여 수인의 소유로 된 때는 공유로 한다. 다시 말하면 공동소유의 원칙적 형태가 뭐죠? 공유다. 이항 공유자 지분을 일단 균등한 것으로 추정하고요. 263조 봅니다. 공유자는 가서 읽어볼게요. 지분은 독립한 소유권과 같은 성질을 가지므로 그 지분을 처분할 수 있고 공유지분은 자유롭게 처분할 수 있죠. B번
지분은 목적물의 어느 부분으로 특정되는 것이 아니라 그 목적물의 소유의 비율이므로 지분은 그 성질상 공유물 전부에 미친다. 따라서 지분의 비율로 공유물 어디를요? 전부를 사용 수익할 수가 있다. 그래서 제가 수업할 때 이런 말씀을 했죠. 공유란 물건을 나눠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소유권을 나눠 가지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공유 지분은 소유권에 대해서는 일부지만 목적물, 물건에 대해서는 어떻게 되는 거죠? 전부에 대한 권리라는 것이고 그 결과가 뭐죠? 263조입니다. 267조 지분의 공유 지분의 탄력성이라고 해서 은근히 지문으로 잘 내는데 보시면 서로 제한하는 지분의 하나가 소멸하면 본래의 단독 소유권으로 접근하게 된다. 따라서 공유자가 그 지분을 포기하거나 상속인 없이 사망한 때에는 그 지분은 다른 공유자에게 각 지분의 비율로 어떻게 해요? 귀속하게 된다는 거 꼭 기억해 두셔야 되겠죠. 264조. 안 읽어볼 겁니다. 처분 변경은 어떻게 합니까? 전원의 동의가 있어야 할 수 있고요. 265조. 관리 및 보존이죠. 보존행위는 어떻게 해요? 단독으로. 이용계량과 같은 관리행위는 뭐죠? 지분의 과반수로서 결정합니다. 266조 1항입니다. 공유자는 그 지분의 비율로 공유물의 관리 비용 기타 의무를 부담합니다. 자, 이런 비용을 어떻게 부담한다고요? 지분의 비율로 부담하는 것이지 평등한 것은 아닌데 이 항을 보시면 공유자 지분 매수 청구이 나오죠. 공유자가 1년 이상의 전항의 의무 이행을 지체한 때는 다른 공유자는 상당한 가액으로 지분을 뭐 할 수 있어요? 매수할 수가 있습니다. 중요한 건 아닙니다. 268조 공유물의 분할인데 1항을 보시면 공유는 공유자 사이에 아무런 인적 결합관계가 없으므로 공유자는 언제든지 자유로이 공유물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다시 말하면 공유물의 분할은 어떻게 해요? 자유롭게 하는 거죠. 다만 제한할 수는 있어요. 계속 보시면 그러나 5년 내 기간으로 분할하지 아니할 것을 약정할 수 있고 이항 분할 금지 계약을 갱신한 때는 그 기간은 갱신한 날로부터 5년을 넘지 못하고요. 사망은 뭐 읽어보시고요. 그죠? 자, 그럼 보자고요. 자, 공유물의 분할은 자유롭게 할 수 있는데 제한하는 것은 가능하다. 아무리 길어도 몇 년을 넘지 못해요? 5년을 넘지 못하고요. 하나 추가할 것은 뭐냐면 이러한 불분할 특약으로 제3자에게 대항하려면 반드시 뭐가 필요하냐면 등기가 필요하다는 거 하나 기억해 두시고 사망도 읽어보시면 되겠죠. 자, 269조입니다. 분할의 방법입니다. 1항. 자, 어떻게 분할할 것인지 그 분할 방법에 대해서는 반드시 뭐가 있어야 돼요? 협의가 있어야 돼요. 다만 읽어보면 분할의 방법에 관하여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때는 공유자는 법원에 그 분할을 뭐 할 수 있어요? 청구할 수 있어요. 가로 보시면 이 재판에 의한 분할의 경우 그 소는 형성의 소이고 필요적 공동소송입니다. 따라서 형성의 소, 형성 판결이니까 가로추측 밑에다가 미줄추 밑에다가 등기 가입표죠. 자, 우리가 판결에 의한 물권 변동해 가지고 이행 판결은 등기를 해야 되지만 형성 판결은 뭐 할 필요 없어요? 등기할 필요가 없죠. 우리 시험범위에 나오는 대표적인 형성 판결입니다. 왜냐하면 공유물 분할 청구권은 승낙을 받지 않고 일방적으로 행사하는 형성권이기 때문에 그 공유물 분할 청구권의 행사로 인한 판결, 재판상 분할은 형성 판결, 형성의 소유이기 때문에 뭐 하지 않아야 돼요? 등기하지 않아도 물건이 변동이 되는 거죠. 그 다음 필요적 공동소송이다 해가지고 밑줄 치시고 전원이 참여하지 않았다면 무효다. 그죠? 다시 말하면 반드시 이러한 재판 절차에 전원이 참여해야 됩니다. 따라서 한 사람이라도 배제하고 이루어진 판결은 뭐가 되는 거죠? 무효가 된다는 거 기억해 두시면 되겠죠. 이항 제1항에 의한 분할의 경우에 현물 분할이 원칙입니다. 다시 말하면 재판상 분할도 뭐가 원칙이에요? 현물 분할이 원칙이지만 현물로
분할할 수 없거나 분할로 인하여 현재의 그 가액이 감손될 염려가 있는 때에는 법원은 물건의 경매를 명할 수 있습니다. 즉 경매 그 대금을 분할할 수가 있다는 거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270조입니다. 자, 이러한 공유물을 분할하게 되면 결과적으로 교환 아니면 매매거든요. 따라서 공유자 간에 담보 책임이 발생한다는 거 기억해 두시기 바라고요. 그럼 공유는 끝이죠. 그 다음에 271조, 272조, 273조, 274조까지는 뭐죠? 합유예요. 요거면 되겠죠. 조합의 소유 형태가 합유인데 특징은 지분은 있지만 지분을 처분하려면 전원의 동의가 필요하고요. 합유물은 분할할 수가 없고요. 합유 지분은 상속되지 않는다. 다만 목적물에 관한 사항은 공유와 똑같기 때문에 보존행위는 단독으로, 이용 계량과 같은 관리행위는 과반수로, 처분 변경은 전원의 동의가 있어야 된다고 기억하시면 되겠죠. 그 다음 275조 물건의 초유가 나오는데 275조는 특별히 설명드릴 게 없죠. 일단 의입니다. 권리 능력 없는 사단, 법인 아닌 사단의 소유 형태가 뭐예요? 총유다. 276조 1항 총유물에 관한 관리행위뿐만 아니라 보존행위까지 모든 행위를 다 무엇을 통해서요? 사원총회의 결의를 통해서 결정하게 된다. 276조 2항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고요. 277조 총유물에 관한 사원의 권리 의무는 사원의 지위를 취득 상실함으로 당연히 취득 상실됩니다. 쉽게 말하면 교회 다니면 권리가 있고요. 관두면 땡이다. 왜냐하면 총유는 뭐가 없기 때문에 지분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도 기억해 두시면 되겠죠. 끝입니다. 자, 이번 강의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강의 때 지상가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